지금 그 짐을 가득 실은 거대한 화물선 한 척이 중동 앞바다에 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아, 벌써부터 숨이 막히네요. 그렇죠. 그런데 항구에 배를 대지도 못하고 바다 위를 맴도는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내 통장에서 수백만 원의 벌금이 속절없이 빠져나간다면 어떨까요? 진짜 피가 마르는 상황이죠. 네, 심지어 너무 위험해서 배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해도 선사에서 막 전쟁 위험 할증료라는 명목으로 당장 수천만 원을 더 내라고 압박해 옵니다. 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게 그냥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2026년 현재 중동의 그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수출 중소기업들이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하고 있는 피말리는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현실이죠. 오늘 이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청취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복잡한 뉴스와 방대한 정보 속에서 청취자님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고 가장 핵심적인 인사이트만 콕 짚어드리는 게 바로 저희의 미션이죠. 네, 맞아요. 오늘은 저 멀리 중동에서 터진 포탄이 어떻게 우리 동네 중소기업의 자금줄을 말리고 있는지 들여다볼 거고요. 네네. 그리고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정부가 어떻게 개입해서 일종의 구명조끼를 던져주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문건을 통해서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할 자료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공고문인데요. 제목이 꽤 길죠. 네, 엄청 길고 관료적이에요. 제목이 2026년 수출 지원 기반 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그리고 부제로 산업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긴급 지원 바우처 2차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이름 하면 정말 기네요. 그렇죠. 근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꽉 막힌 중동 물류 때문에 당장 숨 넘어가기 직전인 기업들에게 정부가 긴급하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주겠다. 뭐 이런 선언문 같은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이 구명조끼의 정체, 그러니까 이 수출 바우처가 대체 무엇이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부터 짚어봐야겠죠. 네. 그냥 막연하게 정부 지원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엔 그 구조가 꽤 정교하더라고요. 맞아요. 단순히 돈을 뿌리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 문건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눈에 확 띄었던 게 굉장히 타이트한 타임라인이었습니다. 아, 그 기간이요? 네. 이 사업의 공식적인 전체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딱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네, 1년짜리 사업이죠. 그런데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주의사항이 있더라고요. 사업 기간은 내년 1월까지인데 실제 기업들이 모든 서비스를 다 받고 최종적으로 우리 돈 다 썼으니 정산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건 2026년 11월 30일까지 무조건 완료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하, 2달이나 일찍 끝내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청취자님,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1년짜리 사업이라면서 왜 2달이나 앞당겨서 데드라인을 쳐둔 걸까요? 그게 바로 아주 날카로운 지점입니다. 정부가 이 사안을 얼마나 긴급하게 보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첫 번째 단서거든요. 아, 긴급하니까 빨리 써라. 네, 맞아요. 기업들이 이 바우처를 일종의 비상금처럼 나중에 써야지 하고 쥐고만 있다가 연말에 몰아서 쓰는 걸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쟁여두지 말라는 거군요. 당면한 물류 문제를 빨리 해결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행정적 장치인 셈입니다. 아, 지금 당장 시장에 피가 돌게 만들라는 뜻이었네요. 그리고 이 바우처의 재원 구조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매칭 펀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정부가 그냥 자, 힘드시죠? 100% 무상으로 돈 드릴게요. 이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철저하게 국고 보조금이랑 기업 분담금이 합쳐진 구조예요. 맞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비율도 다르죠. 네. 체력이 좀 약한 중소기업은 국고 보조율이 70%, 상대적으로 약간 여유가 있는 중견기업은 50%를 지원받습니다. 청취자님들 이해하기 쉽게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오, 좋습니다. 어떤 중소기업이 이번에 2천만 원짜리 바우처를 발급받는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정부가 70%인 1,400만 원을 대고 기업은 나머지 30%인 600만 원을 자기 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600만 원을 내면 2천만 원어치 물류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다. 이건가요? 정확합니다. 청취자님, 이거 마치 우리가 대중교통 탈 때 쓰는 선불 교통카드랑 완전 똑같은데요? 오, 선불교통마도요? 네. 기업이 600만 원을 충전하면 정부가 1,400만 원을 보너스로 얹어서 2천만 원짜리 비즈니스용 프리미엄 교통카드를 딱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야, 그 비유 진짜 찰떡이네요. 그쵸. 게다가 기업이 속한 산업,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냐 아니면 소비재냐,
그리고 수출 실적에 따라서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이 카드의 한도가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네,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왜 정부가 굳이 현금을 기업 통장에 바로 싸주지 않고 복잡하게 분담금까지 받아가면서 이 바우처라는 가상의 쿠폰 형태로 지급하느냐 이겁니다. 저도 문건 보면서 그게 진짜 궁금했어요. 위급한 상황이면 그냥 현금을 주는 게 기업 입장에서도 제일 편하고 정부 입장에서도 행정 처리가 훨씬 빠르지 않나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만약 제가 당장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사장인데 정부에서 현금 1,4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럼 물류비 낼 생각은 일단 뒷전이고 당장 직원들 밀린 월급을 주거나 회사 대출 이자부터 갚아버릴 것 같거든요. 아, 방금 그 말씀이 본질을 정확히 꿰뚫으셨습니다. 아, 진짜요? 제가 너무 솔직했나요? 아니요. 바로 그 인간적인 본성, 즉 정책 자금의 목적 외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바로 이 바우처 시스템입니다. 아하, 딴 데 쓰지 못하게 묶어두는 거군요. 네, 이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은 개별 기업의 부채 탕감이 아니라 중동발 수출 위기 극복이거든요. 목적이 확실하네요. 그래서 정부는 사전에 엄격하게 검증을 거친 수행 기관들을 쫙 지정해두고 그들이 제공하는 특정 수출 관련 서비스에만 이 선불 카드를 긁을 수 있게 생태계를 꽉 잠가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해외 시장 조사, 통번역, 국제 운송 같은 정해진 메뉴판 안에서만 돈을 쓸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거기에다 내 돈 30%가 섞여 있으니까 아까워서라도 호투로 쓰진 않을 테고요. 그게 바로 핵심이죠. 자, 그렇다면 청취자님, 이 선불교통카드의 작동 원리를 알았으니까 이제 이 카드로 도대체 무엇을 결제할 수 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기존에도 이런 수출 지원 사업은 늘 있어 왔는데 왜 이번 공고에는 유독 긴급 지원 2차라는 붉은색 딱지가 붙은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번 공고의 핵심이자 기존 바우처 시스템과 가장 크게 차별화되는 물류 특화 지원 항목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 물류 쪽에 집중되어 있군요. 네, 중동 전쟁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에는 없던 비용 청구 항목들이 대거 신설됐거든요. 맞아요. 제가 문건을 보면서 이 부분에서 진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용어들 자체가 주는 그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떤 용어들이 있었죠? 일단 물류 반송 비용은 기본이고요. 전쟁 위험 할증료라던가 긴급 분쟁 할증료 같은 것들이 막 명시되어 있어요. 살벌하죠. 네. 그리고 화물이 묶여 있을 때 발생하는 현지 지체료, 이른바 디테이션과 디머리지 비용까지 전부 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 전문가님, 네네. 무역을 직접 하지 않는 청취자님들을 위해서 이 외계어 같은 용어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기업들의 목을 조르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기꺼이 설명해 드리죠. 먼저 그 전쟁 위험 할증료부터 볼까요? WRS라고도 하는데 이건 고정된 요금이 절대 아닙니다. 아, 변동하는 건가요? 네, 해운사나 보험사들이 선박의 항로가 중동 같은 분쟁 지역, 이른바 레드존에 진입할 때 실시간으로 매기는 엄청난 페널티 요금이에요. 실시간으로요? 그렇죠. 평소에는 컨테이너 하나당 100만 원이던 운임이 막 미사일이 날아다닌다는 뉴스 하나 뜨면 하룻밤새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폭등하는 시기죠. 와, 그건 진짜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미칠 노릇이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디텐션이나 디모리즈는 뭔가요? 단어만 들으면 무슨 법률 용어 같아서 되게 낯설거든요. 이건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청취자님이 이사를 하려고 이삿짐 센터에서 큰 트럭을 하루 빌렸다고 한번 쳐보죠. 네네, 트럭을 빌렸어요. 그런데 새 집에 도착해 보니까 전세입자가 아직 안 나가서 짐을 도저히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트럭은 집 앞에 세워져 있고 짐은 꽉 차 있고 기사님은 막 기다리다 지쳐서 돌아가 버렸어요. 상상만 해도 스트레스 받네요. 그럼 이삿짐 센터에서는 원래 약속된 하루치 렌트비만 받을까요? 절대 아니죠. 트럭을 못 쓰는 기간만큼 돈을 더 내라고 하겠죠. 정확합니다. 트럭을 돌려주지 못하는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연체료와 보관료를 청구할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역에서 말하는 디텐션과 디모리지입니다. 아, 컨테이너가 트럭이 되는 거군요. 네, 전쟁 때문에 항구의 크레인이 멈추고 트럭이 끊기면 우리 기업들의 물건을 담은 그 거대한 철제 컨테이너가 항구 구석에 기약 없이 방치되거든요. 아, 갈 곳을 잃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선사들은 네 컨테이너가 우리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제때 빈통을 반납하지 않았다면서 매일매일 지체료와 체화료를 때립니다.
이건 중소기업 입장에선 말 그대로 이윤이 깎이는 걸 넘어서 자칫하면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숨은 비용이죠. 와, 이사 트럭 비율을 들으니까 진짜 확 와닿네요. 그래서 이번 공고에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국제 운송 지원 한도를 확대 제도 유례라는 걸 적용해서 6천만 원으로 무려 2배나 꽁충 늘려준 거군요. 맞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청취자님을 대신해서 제가 날카로운 질문, 아니, 약간 근본적인 딴지를 하나 걸어보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뭔가요? 잠깐만요. 중동 앞바다가 그렇게 지옥 같고 컨테이너 하나 띄울 때마다 폭탄 같은 할증료와 연체료를 얻어맞는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동 수출을 잠시 일시 정지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안전하고 손해도 덜 보는 거 아닌가요?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쵸? 왜 굳이 정부가 한도를 6천만 원까지 늘려주면서 웃돈을 줘가며 그 지옥불 속으로 물류를 막 밀어넣으려는 거죠? 정말 훌륭한 질문입니다. 서류상 숫자만 딱 놓고 보면 당장 수출을 멈추는 게 가장 현명한 경영 판단처럼 보여요. 그러니까요. 손해볼 짓을 왜 하나 싶거든요. 하지만 글로벌 B2B 무역의 그 냉혹한 생태계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공급망의 끈끈함입니다. 공급망의 끈끈하며? 그게 무슨 뜻이죠? 일반 소비재 시장과 달리 기업 대 기업의 무역에서는 한 번 거래처와의 공급망이 탁 끊기면 그걸 다시 이어붙이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 한 번 끊어지면 끝인가요? 네. 청취자님이 만약 두바이의 바이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 기업이 지금 전쟁 때문에 물류비가 너무 올라서 3개월만 물건 보내는 걸 쉴게요 라고 한다면 3개월 동안 매대를 텅텅 비워두고 한국 기업을 기다려줄까요? 아, 절대 아니죠. 당장 중국이나 대만에 있는 경쟁사한테 바로 전화를 돌리겠죠. 정확합니다. 글로벌 무역 시장에 의리나 기다림 같은 건 없습니다. 빈자리가 생기는 즉시 다른 나라의 경쟁사가 그 진열대를 싹 차지해버려요. 와, 냉혹하네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한국 기업이 자 이제 물건 다시 보낼게 라고 해봤자 바이어는 이미 새로운 파트너와 장기 계약을 맺은 뒤일 겁니다. 이미 버스는 떠난 거네요. 네, 그 선반을 한번 빼앗긴다는 건 단순히 이번 달 매출을 날리는 게 아니에요. 향후 10년간 벌어들일 수백만 달러의 미래 가치를 영구적으로 날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 듣고 보니까 진짜 소름이 돋네요. 무서운 시장이죠? 그러니까 한도를 6천만 원으로 늘려주는 건 단순히 물류비 비싸니까 정부가 좀 깎아줄게 이런 얄팍한 혜택이 전혀 아니었군요. 아닙니다. 차원이 다르죠. 전쟁이라는 불가항력 앞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피땀 흘려서 개척해놓은 중동의 그 진열대, 그 생명줄 같은 글로벌 수출망을 뺏기지 않도록 버티게 해주는 엄청나게 방어적인 지원책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구명조끼라는 비유가 완벽하다고 한 겁니다. 이 바우처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정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인 거죠. 자, 청취자님. 이렇게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중동에 수출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저마다 이 바우처를 받으려고 엄청 줄을 섰을 거라는 상상이 확 됩니다. 엄청나게 몰렸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구명조끼는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입혀주는 걸까요? 자격 요건을 한번 살펴보죠. 네, 기준이 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025년부터 2026년 2월까지 중동에 수출한 실적이 있거나 2026년에 중동 수출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확실한 피해 당사자여야 한다는 뜻이죠. 그건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죠. 그런데 제가 이 문건의 세부 조항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건 조건에 맞는다고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신청 제외 대상이 아주 길고 깜깜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 보셨군요. 어떤 기업들이 배제되던가요? 일단 국세나 지방세 체납, 채무 불이행 기업은 뭐 상식적으로 당연히 배제된다 치고요. 진짜 재미있는 건 정부가 통계청 업종 분류 코드까지 들이밀면서 특정 산업들을 아주 핀셋으로 집어내서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들이 필처링 대상에 올라와 있었죠? 예를 들면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심지어 담배 중개업까지 콕 집어서 이런 업종은 바우처 신청 불가라고 아주 못을 박아뒀습니다. 아주 철저하네요. 네, 게다가 물건을 직접 만들지 않고 떼다 파는 단순 무역상사나 유통기업도 지원 대상에서 아예 빠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부가 단순히 돈을 막 뿌리는 게 아니라 이 돈이 대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국가보조금 정책의 디테일이 빛나는 부분입니다.
이 바우처의 재원은 결국 청취자님들이 내신 피 같은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위기에 처한 수출 생태계를 보호려고 긴급하게 곡관문을 열긴 했지만 단 1원의 세금이라도 국민 정서상 부적절한 사행성 산업이나 향락 업종에 흘러들어가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촘촘한 윤리적 그물망을 쳐둔 겁니다.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겠다는 의지군요. 네. 또한 단순 유통보다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 기반 수출 기업을 먼저 살리겠다는 정책적 우선순위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아, 세금의 무게와 책임감이 팍팍 느껴지네요. 자, 여기서 진짜 재밌어지는 부분은요. 이 엄격하고 깐깐한 필터링을 뚫고 들어온 합격자들 사이에서도 또 한 번 계급이 나뉜다는 겁니다. 그 제도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패스트 트랙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제도가 도입됐어요.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은 서류 내고 평가받고 협약 체결하기까지 길면 한 달 이상이 훌쩍 넘어가거든요. 엄청 오래 걸리죠, 보통. 그런데 이번 패스트트랙은 서류 접수 후에 단 3일 이내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속하게 선정해버립니다. 3일이요? 공공기관의 행정 처리가 단 3일 만에 끝난다는 건 대한민국 관료사회에서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속도 아닌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속도죠. 도대체 어떤 기업이 이 VIP 티켓, 패스트 트랙에 올라탈 수 있는 겁니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첫째, 2025년도에 대중동 직수출 총액이 100만 불, 하나로 약 13억 원 이상인 규모 있는 기업이거나 네,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둘째, 수출 총액이 50만 불 이상이면서 동시에 해당 기업의 전체 수출액 중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입니다. 와, 잠깐만요. 내 회사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중동에서 나오는데 지금 중동 항구가 꽉 막혀 있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치명상이죠. 이번 달에 당장 회사 문 닫고 직원들 다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완전 초응급 상황이네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대형 병원 응급실의 그 중증 환자 분류 시스템, 즉 트리아지가 떠올랐어요. 야,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응급실에 환자가 막 밀려들 때 먼저 온 순서대로 치료하지 않잖아요. 절대 안 그러죠. 피를 가장 많이 흘리고 당장 숨이 넘어가는 환자부터 수술대에 올리죠. 맞아요.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당장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기업은 수천 개일 텐데 기계적으로 접수 순서대로 줄을 세우는 대신 결단을 내린 거죠. 지금 출혈이 가장 심한 중동 의존도가 50%가 넘는 너희부터 일단 수혈해 줄게 이렇게 나선 거네요. 정확합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 다 건너뛰고 3일 만에 바우처를 쏴주는 정부의 절박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대목이죠. 위기 상황에서는 완벽함보다 신속함이 생명을 살리는 법이니까요. 가장 타격이 큰 곳에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겠다는 거군요. 네, 그 정책적 결단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세 글자에 농축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청취자님, 패스트 트랙으로 3일 만에 초고속으로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해서 만세 부르고 끝이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세금에는 더더욱 공짜가 없죠. 그럼요.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이 눈물겨운 지원금이라는 동전의 뒷면에는 기업들의 숨통을 조일 만큼 아주 엄격하고 냉혹한 의무와 페널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 돈을 눈먼 취급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무시무시한 장치들이 문건 후반부에 쫙 깔려 있거든요. 네, 바우처를 쥐어주면서 던지는 정부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돈 줬으니 맘대로 써라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정확히 내가 지정한 곳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써라 이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70% 사용 의무 조항입니다. 아, 바우처 총액의 70% 이상을 반드시 특정 용도로만 써야 하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진짜 시급한 이슈들이 다 포함됩니다. 네네. 이런 핵심 서비스에 무조건 예산의 70% 이상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만약 이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다음 해에 수출 지원 사업에 지원할 때 무려 5점 감점이라는 뼈아픈 페널티를 받게 되죠. 와, 정부 사업에서 5점 만점이면 사실상 다음엔 더 안 뽑아준다. 이런 사형 선고나 다름없지 않나요? 거의 치명타죠. 네, 그 70% 룰도 빡빡한데 제가 이 문건을 읽다가 진짜 의자를 박차고 일어날 뻔한 조항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청취자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조항이었죠? 바로 바우처 잔액 페널티라는 건데요. 기업이 바우처를 쓰고 남은 잔액이 전체 금액의 15%를 초과하면 벌을 준대요. 네, 맞아요.
돈을 남기면 벌을 주죠. 남은 돈이 15에서 30% 쌓이면 5점 감점이고요. 무려 30%를 초과해서 돈을 남기면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정부 수출 바우처 사업 참여 자격 자체를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아예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거죠. 중간에 기업 사정으로 포기해도 똑같이 2년 박탈이고요. 저는 여기서 청취자님을 대신해서 진짜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기업이 정부 돈 받아서 유흥비로 풍풍 탕진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경영을 잘해서 알뜰살뜰 아껴 쓴 거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죠. 예. 예산을 30%나 남겨서 국가에 고스란히 돌려줬는데 왜 아껴 써서 고맙다고 칭찬은 못할 망정 2년 동안이나 사업 참여를 금지시킬 정도로 가혹하게 처벌하는 걸까요? 이건 누가 봐도 너무 마이크로 매니징이고 착한 기업에 벌을 주는 억울한 상황 아닌가요? 개별 기업의 사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현상을 좀 더 큰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정부가 왜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잔혹한 룰을 만들었는지 그 철학이 명확해집니다. 철학이요? 어떤 철학이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기회비용과 예산의 동맥경화입니다. 예산의 동맥경화요? 혈관이 막힌다는 그 동맥경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제발 살려달라고 줄 서 있는 기업은 넘쳐납니다. 경쟁률이 엄청나죠. 그쵸. 대기표 뽑고 기다리는 상황이잖아요. A라는 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1억 원짜리 바우처를 선점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이 기업이 돈을 아끼겠다면서 1년 내내 3천만 원만 쓰고 7천만 원을 계좌에 묶어뒀습니다. 네. A기업 입장에서는 절약이지만 국가 예산의 관점에서 보면 그 7천만 원은 1년 동안 아무런 경제적 가치도 창출하지 못한 채 창고에서 썩어버린 겁니다. 아, A기업이 안 쓰고 쥐고 있는 그 7천만 원 때문에 진짜 당장 내일 부도를 막기 위해서 돈 1,000만 원이 절실했던 B기업이나 C기업이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바로 그겁니다. 누군가의 생존 기회를 허무하게 뺏어버린 거죠. 와, 소름 돋네요. 정부가 바우처를 발급한 이유는 그 자금이 당장 시장에 투입되어서 컨테이너를 움직이고 통번역사를 고용하고 물류회사의 매출을 일으키는 등 경제활동의 혈관을 타게 만들려는 겁니다. 돈이 막 돌게 만들려는 거네요. 네, 돈이 즉각적으로 돌지 않고 특정 기업의 지갑 속에서 꽉 막혀 정체되는 것, 즉 예산의 동맥경화 현상을 정부는 최악의 정책 실패로 규정하는 겁니다. 이야, 진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이네요.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지금 당장 필요한 곳에 확실히 다 써서 막힌 수출길을 뚫어라. 못 쓸 거면 아예 처음부터 신청해서 남의 기회 뺏지 마라. 이 강력한 메시지가 페널티에 숨어 있었군요. 정확합니다. 억울해할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국가 전체의 생존율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던 거죠. 대박이네요. 하지만 정부가 무작정 채찍만 막 휘두르는 건 아닙니다. 이게 워낙 긴급한 전시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제도의 벽을 허무는 파격적인 유연성도 함께 발휘했어요. 어떤 유연성이죠? 원래 정부 수출 바우처는 기업이 평생 최대 2회까지만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졸업제라는 게 있습니다. 한정된 파일을 여러 기업이 골고루 나눠 먹으라는 취지죠. 아, 이미 2번 타먹은 기업은 이제 자력으로 알아서 생존해라 이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고문 하단을 보면 이 긴급 지원 바우처만큼은 예외적으로 그 졸업제 횟수 산정에서 아예 빼주겠다는 아주 독특한 조항이 딱 박혀 있습니다. 오, 네가 과거에 정부 지원을 몇 번을 받았든 상관 안 하겠다. 지금 중동 사태로 당장 숨이 넘어갈 것 같으면 일단 구명조끼부터 입혀주겠다. 이거네요. 네, 채찍질이 매서운 만큼 당근도 아주 확실하죠. 진짜 살려야 할 핵심 기업들은 기존 규정의 틀을 깨서라도 무조건 살려내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강렬하게 다가오는 대목입니다. 도덕적 회의를 막는 가혹할 정도의 페널티랑 규제를 유연하게 뛰어넘는 예외 조항이 막 공존하는 거네요. 네, 이것이 바로 단순한 탁상 행정이 아니라 현장의 그 절박함을 제대로 반영한 아주 정교하고 현실적인 정책 디자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청취자님. 어느덧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의 퍼즐 조각들이 쫙 다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지루해 보이는 10페이지짜리 정보 모집 공고문을 하나 대충 읽은 게 아닙니다. 결코 단순한 문건이 아니었죠. 네, 중동전쟁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위기의 파도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자국의 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기민하게 움직이는지 그 치열한 현장을 현미경으로 아주 자세히 들여다본 겁니다. 맞습니다. 기업의 타격 부위에 맞춘 맞춤형 바우처, 또 생사가 오가는 중증 수출 기업을 단 3일 만에 구출해내는 패스트트랙, 그리고 예산의 동맥경화를 막고 기회비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잔액 페널티까지. 네네. 거시적인 위기가 미시적인 정색 도구로 어떻게 변환되어서 작동하는지 그 놀라운 메커니즘을 오늘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 중에는 직접 무역업을 하거나 컨테이너를 띄우지 않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솔직히 나름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하지만 저 멀리 홍해 앞바다에서 터진 포탄 한 발이 어떻게 내가 사는 국가의 세금 운용 방식을 막 뒤집어 엎고 우리 동네 로컬 기업들의 생존 방식에 즉각적인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지 이해하는 것. 네. 이건 이제 단순히 아는 척하기 좋은 교양을 넘어서 우리가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비즈니스의 흐름을 읽어내는데 필수적인 생존 상식이 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바다와 항구, 그리고 우리의 통장이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쫙 연결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집중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께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좋네요. 우리는 지금 전쟁과 지정학적 위기가 어쩌다 1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밤 뉴스에 오르내리는 일상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바우처에는 긴급지원이라는 아주 다급한 이름표가 붙어 있었죠. 그렇죠. 긴급이었죠. 하지만 만약 이런 국지적 분쟁과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이 내년, 내후년, 아니 앞으로 10년 넘게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비상사태용 구명조끼라고 불렀던 이 긴급정책이 결국 미래 글로벌 무역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와 기업이 1년 365일 항상 입고 있어야만 하는 뉴노멀, 즉 영구적이고 기본적인 무역의 표준 규칙으로 굳어지게 되지는 않을까요? 야,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처음 말씀드렸던 그 거센 폭풍우가 치는 바다가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헤쳐나가야 할 피할 수 없는 일상적 항로가 되어버린 건 아닐지 한번 깊게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고 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청취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스스로 고민의 가지를 뻗어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가득 싣고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